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정영식 재판관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가? 정영식 재판관이 다 선배예요. 정영식 재판관이 그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기는 했지만 서울대 법대도 문영배보다 더 선배고 사법시험도 문영배보다 더 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다음에 어제 저도 그 임영웅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어제 저도 그냥 그 딱 생각이 났는데 어떤 생각이 났느냐 그 뭐죠 만약에 그 문영배 재판관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장이었다라고 하면 달랐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정영식 재판관 연수원 17기거든요. 연수원 17기고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은 연수원 18기예요. 그러니까 한 기수 차이, 한 기수 선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후배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이 아니고 진짜 정식 소장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예의가 있지.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문영배 재판 만약에 소장이라고 하면 함부로 못할 텐데 그런데 직무대행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보다 후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임명했을 뿐이지 나보다 후배인데 내가 먼저 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장과 주심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붙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거죠.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양대 그 여론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누구냐? 바로 그 왼쪽에 김복형 재판관하고 오른쪽에 정계선 재판관하고 그다음에 신문 기사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하다. 창은 누구겠습니까? 찔러라. 누구를? 윤석열을 찔러라. 찔러가지고 파면시켜라. 이게 정계선이고 방패는 윤석열을 지켜라. 그 지금 이렇게 막 날라오고 있는 화살, 날라오고 있는 창을 찌르려고 다가온 창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게 누구다? 그게 김복형이다. 근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복형 재판관보다 먼저 정계선 재판관이 조금 더 센세이셔널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정계선 재판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갖다가 해드리면은 그 신문 기사 좀 쫙 띄워봐 주세요. 수석 합격의 영예,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계선 씨. 저게 언제냐면은 사법연수원 27기 그 사법시험 37회에서 수석 합격을 했어요. 37회면은 몇 년도인가? 95년도인가? 95년도인가? 97년도인가? 한 96년인가? 그쯤 될 것 같아요. 93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95년에 그 사시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정계선이 그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계선이 몇 학번이냐? 88학번인데 원래는 몇 학번이냐? 87학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87학번에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88학번 그 서울대 법대로 들어왔는데 서울대 법대 들어와가지고 고시 공부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 정계선 그 재판관이 그 사법시험 수석할 정도니까 굉장히 머리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가 그 정계선하고 같이 언더서클 같이 했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걔한테 전화했었어요. 야, 정계선 어떤 애냐? 합리적이고 착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막 칭찬을 갖다가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88학번이면은 연수원 23기이어야 하는데 재학 중에 합격하려면 연수원 27기라고 하니까 그 88학번 그 빨리 시험 붙은 동기들보다 시험이 4년 늦은 거예요. 왜 4년이나 늦었느냐? 그거는 학생 운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학생 운동 하다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예 그래도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뭐 학생 운동을 하든 사회 운동을 하든 뭘 하더라도 사법시험 붙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사법시험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붙었고 머리가 좋으니까 수석으로 합격을 갖다가 했고 그래가지고 연수원에서 그 성적이 근데 사법연수원 27기 수석으로 수료하는 연수생은 정계선은 아니었어요. 다른 연수생이 수석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정계선이 거의 탑 오브 탑 클래스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계선 재판관이 초임 발령지가 어디냐? 서울지방법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은 연수원 1등부터 뭐 한 5등 뭐 최소한 10등 안에 들어야 초임으로 발령을 갖다 받으니까 그 다음에 판사로서 커리어가 정계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지방법원에 있다가 행정법원에 있다가 그러다가 뭐 충주 고향에 잠깐 내려가 있다가 남부지방법원에도 있다. 남부지원이었겠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갔다가 서울고등 갔다가 사법연수원 교수도 하고 중앙 서부 남부 서부지방 법원장까지 하다가 헌법재판관 한 거니까 제가 보니까 지방에서 그렇게 근무한 게 정계선 재판관은 딱 3번밖에 없어요. 딱 3번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법원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누구야 그 거기에 맞서는 그 방패 수장은 누구다? 실질적으로 방패를 갖다가 막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정계선 재판관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아까 거. 그래가지고 저게 그 뭐 충청북도 관련된 그러한 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MB에 대해서 2018년도에 막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판결 선고를 받았거든요. 1심에서 1심 선고를 한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정계선 재판관인데 그런데 중형을 선고를 했었어요. 그때 그 정계선 재판관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130억, 추징금은 82억 7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언제? 2018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다시 정계선이 그때 잠깐 재조명됐었는데 MB 중형 선고 정계선 누구인가? 충주여고를 졸업했다. 저게 아마 충청북도 신문인 것 같아요. 충주여고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접고 법대에 재입학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 아까 그 사법시험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옛날 기사. 그거 좀 다시 띄워봐 주세요. 수석 합격 영예 서울대 법대 졸업한 정계선 씨. 기자들이 우르르 달려갔어요. 옛날에는 사법시험 수석 합격하고 그럼 기자들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인터뷰 기사가 했는데 그때 수석 인터뷰할 때부터 정계선 그 재판관의 싹이 보였어. 어떤 싹이 보였느냐?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저 이제 글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그 이야기를 저 수석할 때 저 인터뷰에서 정계선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 위에 첫 글자가 그거네.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죠. 저는 수석 합격한 그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수석 합격했으면 감사드립니다. 뭐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뭐 그냥 뭐 공부 그냥 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수석 합격에 저보다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신데 제가 수석 합격의 영예를 받아가지고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훌륭한 법관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정계선은 첫 문장부터 첫 그 일성부터 법조계 너무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수사, 60 비자금 수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을 법대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셋째 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검찰이 5.18 관련자 불기소와 그다음에 60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저게 판사냐 저게 검사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라고 하면 정치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지. 저기서부터 이렇게 좀 싹이 보이는데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신문 기사 그걸 갖다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작은 글씨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정계선이 강원도 양양 출신인데 고등학교는 충주에서 나왔어요. 그 충주 여고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누구였느냐? 박종호 선생님이었어요. 박종호 선생님도 인터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계선이 이명박 세게 때렸다라고 하니까 박종호 선생님한테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정계선 판사님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계선이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어. 그러면서 말없이 공부만 했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기 보면은 전태일 평전 읽고 진로 변경이 대견스럽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박종호 선생님이 계선이가 이과였는데 서울대 의대를 입학했단 말이야. 그런데 전태일 평전이라고 한 책을 읽었대. 의대 다니면서. 저희 때는요 전태일 평전 줄여가지고 전평이라고 그랬어요. 전평을 읽었대. 그리고 스스로 진로를 바꿨어. 아주 대견스럽다. 그러니까 그 스승님의 그 제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는 저도 전태일 평전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읽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태일 그 열사의 어머님이 이소선 여사인데 이소선 여사가 누구를 김문수 그 고용노동부 장관을 어쨌든 뭐 지금 입장이 어쨌든지 간에 돌아가실 때까지 태일이는 같지만 문수는 내 아들이다. 아무리 지금 보수적인 정당으로 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래도 김문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 인터뷰에서 저런 말씀을 박종호 선생님이 하신 거는 적절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김복형 재판관 좀 보여주세요. 김복형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정계선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뭐냐면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느냐? 학번이 똑같아요. 학번이 어떻게 똑같은가? 김복형은 87인데 정계선은 88이지 않습니까? 법대 학번은 김복형이 하나 빠른데 대학 입학한 거는 의대 87학번이잖아요. 김복형은 법대 87학번이고. 그러면 정계선 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한테 뭐 언니 뭐 선배님 그랬을까요? 뭐 너도 87 나도 87 나는 의대 갔다가 법대 들어간 거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도 아마 정계선 재판관을 1년 후배로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의대 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럼 뭐 나랑 친구네. 뭐 87학번 친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인문대는 좀 달라요. 인문대는 제가 이제 서양사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양사학과는 얄짤없어. 나이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86학번인데 87학번에 삼수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대학 다니다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87학번으로 들어온 후배들이 있는데 얄짤없이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어요. 나이는 지가 더 많으면서 저한테 원래 85학번 나이인데 형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후배는 여잔데 저보다 한 살 위였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후배도 저한테 형이라고 그랬어. 누나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대학에선 학번이 우선이지라고 저는 딱 생각을 했는데 법대 편입해서 딱 들어갔더니 법대는 족보가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이로 따지기도 하고 학번으로 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연수원 기수로 따지기도 하고 뭐 아주 그냥 개판이더만. 어쨌든 근데 김복형하고 정계에서는 둘이 뭐 선배님 뭐 후배님 뭐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어요.
제 친구들이 제가 86학번이니까 재수해서 대학 들어간 애들이 법대 들어간 애들이 87학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동기 중에 재수해서 87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들어간 친구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잖아 아침에. 야 니네 저 87학번 재수해서 들어간 애들한테 야 너 김복형 아냐?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야 87학번에 여학생 몇 명 있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22명 있었대요. 서울대 법대에 그 정원이 270명이었어요. 저희 때는 270명이었는데 제가 편입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대 법대에 공법학과, 사법학과가 있는데 공법학과도 3명 편입생을 3명 뽑고 제가 그 3명 중에 1명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법학과도 3명을 뽑았어. 그러니까 1년에 편입생을 6명 뽑았어요. 근데 제가 법에 대해서 지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원래 사법학과가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사법학과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를 딱 써가지고 아 사법학과는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들어올 거니까 나는 조금 그 낮을 것 같으니까 공법학과로 써야지 해가지고 공법학과를 딱 썼는데 작전 성공해가지고 간신히 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6명에다가 그 다음에 저희 때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1년에 3명씩 위탁 교육을 보냈어요. 그 육사 졸업한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걔네들도 3명. 그러니까 저희 때 서울대 법대 정원이 정식으로 그 오리지널로 들어간 사람들 270명에다가 저희 같이 이렇게 야매는 일본 말이지. 그렇게 좀 뭐 이렇게 뭐 편입해서 들어간 사람들 333 해가지고 9명 해서 한 280명 정도 되지 않을까? 279명에서 뭐 한두 명 더 있다라고 치면 280명.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이 87학번은 22명이었대. 그 다음에 88학번 후배한테 야 88학번은 몇 명이었냐 그랬더니 뭐 10명이었나 뭐 몇 명이었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몇 명 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여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실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김복형 뭐 정계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또 한 명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누구냐? 정정미 재판관 있고 여자 재판관 또 한 명이 있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있는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부산대에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고 정정미 재판관도 88학번이에요. 그러니까 87 재수한 88학번 3명이서 지금 그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그 3명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김복형하고 정계선하고 아까 기사에 봤다시피 치열하게 붙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 수밖에 없고 뭐 그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복형 재판관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김복형 재판관도 정계선 재판관처럼 무슨 뭐 수석과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학생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눈에 띄지.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뭐 1학년 때는 뭐 학회 같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하지만은 뭐 2, 3학년 들어가 가지고 학생운동 뭐 할 수는 없다. 내가 뭐 나하고는 뭐 적성이 안 맞는다 했는지 어쨌든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김복형 재판관은 연수원 24기예요.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 나이가 같은데 김복형은 24기, 정계선은 27기. 연수원 기수는 세 기수가 차이가 나고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시험 수석하고 서울지방법원의 초임 발령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김복형 재판관도요. 뭐 사법시험 수석하거나 연수원 수석하거나 그렇게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김복형 재판관도 초임이 서울지방법원이에요. 그 이야기는 김복형 재판관도 그야말로 그 연수원 성적이나 사법시험 성적이 탑 오브 탑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정계선 재판관 제가 조금 전에 판사 생활 커리어 쭉 봤더니 거의 서울에서만 근무했잖아요. 김복형도 마찬가지예요. 김복형도 뭐 그냥 그 서울지방법원 갔다가 뭐 북부 갔다가 중앙 갔다가 서울고등법원 갔다가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했는데 재판연구관들 중에 대법관 밑에 전속재판연구관들이 있고 공동재판연구관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 판사 중에는 최초로 대법관 전속재판 연구관을 갖다가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그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 그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그 김복형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법원장인데 어떤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김복형 부장을 갖다 추천해야지. 김복형 부장 정도 돼야 헌법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지금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그 김복형과 정계선이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그러한 헌법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부를 갖다가 밝혔어요.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법시험 수석했을 때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본인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계선이 정치 편향적인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첫 번째,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이진숙을 파면하라고 이걸 갖다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진숙 파면하라고 하는 그 결정문의 논리를 저는 정계선 재판관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읽어봤거든요. 그 정계선 이진숙을 파면하라고 하는 거 제가 정리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궤변이에요, 궤변. 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결 정족수가 뭔지 모릅니까? 제적이 뭔지 모릅니까? 제적은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적은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정원은 5명인데 그중에 2명이 제적이란 말이죠. 제적의 과반수인데 2명이 있을 때 제적 과반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의견이 둘로 나뉘면 의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 의결이 일치가 되면 제적 과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그 부위원장하고 둘이 이렇게 그 둘 다 저기 동의합니다. 그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해? 저랑 생각 다르세요? 저 다른데요? 이러면 의결이 안 되지. 근데 둘이 의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의결한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파면합니까? 그 정계선 등의 논리는 뭐냐면은 합의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대. 3명이라고 쳐봐요. 3명 중에 2명이면 과반수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2명이 하면은 그 정계선의 논리라고 해도 이거는 이진숙 잘못한 게 1도 없는데. 더군다나 2인 체제가 왜 2인 체제가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손발 꽁꽁 묶고 있으니까 2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인데 장관급 월급 받고 지구공 짓달린 지구공 타고 다니고 이따만한 사무실에서 대접받으면서 일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양심에 털이 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인 체제 의결의 적법 여부와 왜 2인 체제가 됐는지 그 원인과 책임 문제는 별개래. 만약에 이진숙이 다른 사람 절대로 못 들어와. 우리 둘만 할 거야. 그 3명 임명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다라고 하면 그나마 인정이 되는데 이진숙이 2인 체제에 이진숙의 책임이 1이라도 있습니까? 그거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거하고 이건 별개래. 이런 게 법리적인 해석입니까? 정치적인 해석입니까? 그거를 갖다가 사법시험 수석 합격해가지고 인터뷰할 때는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야.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렇지 않은 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하고 행동이 따른 것인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네.
95년이면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내가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30년 동안에 판사 쭉 하고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법대로만 사냐? 정치적으로라도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징역 15년 때렸어요. 벌금 130억에 추징금 82억 7천만 원. 그런데 이명박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누가 정계선이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대통령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아가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그러니까 15년 받아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15년 받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계선 같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진숙 결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마은혁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결론은 국회에서 의결이 없었는데 의결이 있대.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 없대. 그러니까 그냥 위헌이래. 이런 식의 결론을 갖다가 내리면서 그거를 갖다가 승복하라? 저는 승복 못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결론이 나왔을 때 어디 나가서 폭력적으로 그 이야기는 아닌데 저는 승복 못한다. 불복할 수 없을 뿐이지 저는 승복 못한다. 이거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왜 그런가? 문영배, 정계선, 그다음에 누구 정정미, 이미선 이런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물론 저보다 연수원도 먼저 시험에 합격하셨고 연수원 성적도 같이 연수원 안 다녔으니까 모르지만 같이 연수원 다녔다고 해도 제가 그분들보다 성적 훨씬 못 받았을 거예요. 저 별로 어쨌든 그러니까 제 주제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그건 알지만 그런데 난 승복 못 하겠어. 아니 저보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는 머리가 나빠서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머리가 나쁘니까 재적이 뭔지도 모르고 과반수가 뭔지도 모르는 애인가 봐. 어떻게 저렇게까지 머리가 나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법시험 붙었지?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안 됐다. 머리가 되게 나쁘네 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머리가 좋아도 한참 좋은 사람이 저런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인천하에서 저는 김복형 재판관이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기를 갖다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요. 우리나라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 없애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편파적인 대통령이 지극히 편파적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본, 국기를 마구마구 흔드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정을 갖다가 판단을 해버린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구관들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아니 대본 들고 대본에 따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고가 3월 14일까지 돼야 되는데 3월 14일날 선고하는 대본이 안 나온 거야.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본이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대본이 나왔어도 대본이 나오면 연기자들이 연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우들이 개기는 거야. 대본이야 나왔겠죠. 대본이야 이렇게 딱 나왔겠지. 윤석열 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런데 이 대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 이름 석자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갖다가 쓰면 이게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진짜 나는 죽어도 대한민국이 진짜로 대법관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대법관님들의 이름은 이름 석자는 남아 있다고요. 그게 대단하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한테는 대단한 거죠. 예컨대 제가 대법관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법관 정혁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꼴깍하고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삼가 이렇게 평안한 안식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갔어도 우리 애들, 우리 손자, 우리 증손자 이런 사람들은 야, 우리 할아버지가 정혁진인데 대법관 하셨대네. 아, 뭐 조선시대 때 뭐 이조 판서하고 뭐 그다음에 좌의정 영의정 하셨대네. 이런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을 갖다가 읽어봤더니 판결 선고를 갖다 한 걸 읽어봤더니 1 더하기 2를 3이라고 써놨네. 아우 쪽팔려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님들은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논리를 세우든 그 논리는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길이길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과연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